옛날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뼈대 있는 선비 가문에서 태어난 이선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우의 아버지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육품 벼슬에 올랐던 올곧은 선비였지요. 이정호는 키가 훤칠하고 길게 기른 수염이 그의 학식과 인품을 말해주는 듯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그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박진태라는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태는 당시 과거에 낙방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이정호가 그를 위로하며 술을 사주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박진태는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가끔씩 서신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정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와 혼인했습니다. 부인은 안동권씨 가문의 딸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금지옥엽처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선우였습니다. 선우가 태어났을 때 이정호는 감격에 겨워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이토록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의 큰 동량이 될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선우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마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린 도련님을 두고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은 하인들과 친척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선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이정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깊은 화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고기 죽이라도 쑤어 드릴까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선우야, 그런 소리 말거라. 이 애비가 이런 꼴이 되어 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쾌차하시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선우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호와 의형제를 맺었던 박진태가 강 건너 마을에서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한 전형적인 시골 부자의 모습이었지요. 입을 열면 허허 웃으며 두 손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것 같아 뒤에서는 파리진태라는 별명으로 불렸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장사꾼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사실 박진태는 소문난 수전노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에 의하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찌한단 말인가. 살은 더 빠지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구먼. 선우는 아직 한참 어린데 말이야. 진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가 곧 저승길에 오를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우리 선우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가뜩이나 자네 모진병 때문에 기운이 약한데 그런 불길한 말은 하지 마시게. 어서 약이나 잘 챙겨 먹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네. 내 몸은 내가 잘 아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예전에 혼약을 맺지 않았던가. 선우와 자네 딸 소희가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말이야. 그 말에 박진태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정호 집안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명문가의 위세가 남아있었고
그가 소유한 논밭과 특히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빽빽한 선사는 엄청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약조를 잊지 않고 있었네? 선우는 내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겠네? 우리 소희와 함께 금실 좋은 부부가 되도록 잘 지켜보겠네?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정호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고 박진태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정호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박진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하, 오냐 선우야.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니 편히 지내거라. 박진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우의 거처를 정해준 곳은 다름 아닌 행랑채, 대문간에 딸린 좁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깨진 화로 하나뿐이었고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답니다. 영감. 아무리 그래도 의형제의 아들인데 행랑채에 두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소? 여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어린 놈이 버릇없이 자라면 안 되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잠자리라도 있으면 족한 것이야. 박진태의 아내는 선량한 성품이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렇게 행랑채에서 생활하며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부엌에 땔감을 마련하고 마구간의 말똥을 치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선우 이놈아. 어서 와서 이 짐 좀 날라라. 왜 이리 굼뜬 것이냐? 선우야, 마당에 낙엽이 수북한데 이제껏 뭘 하고 있던 게냐? 이 게을러 터져서야 어디다 쓸고? 주인이 천대하니 아랫사람들마저 선우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선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박진태의 딸 소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소희는 선우보다 2살 아래로 예쁘장한 얼굴에 활달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선우가 자신의 예비 신랑이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선우를 남다르게 생각했지요. 어머니, 선우 오라버니는 왜 행랑채에서 자요? 그건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다. 이상해요. 제 신랑이 될 사람인데 왜 하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쉬. 소희야. 그런 말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자주 선우를 찾아가 몰래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이건 어젯밤에 몰래 구워놓은 고구마야? 내가 줬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니. 난 소희야. 우리 나중에 부부가 될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면 어떡해? 선우는 그런 소희를 보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글자 읽을 줄 아니? 아니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랑 혼인해서 어떻게 살 거야? 양반 사위가 글도 못 읽으면 쓸모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선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희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우가 18, 소희는 16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의젓한 청년으로, 소희는 아리따운 소녀로 자랐지요. 선우 오빠, 우리 정말 혼인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두 집안 어른들께서 오래전에 혼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오빠를 계속 행랑채에 살게 하는 걸까? 걱정 마세요. 내년이면 저도 19이 되고 그때 우리가 혼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선우는 그렇게 소희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박진태의 차가워지는 태도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진태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소희 혼처가 들어왔어. 네. 벌써요. 소희가 이제 겨우 16인거려. 명문가에서 청혼이 왔으니 마다할 수 없지. 김판서 댁 둘째 아들이라오. 식사를 하던 소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우 오빠와 쓸데없는 소리. 김판서 댁으로 시집가면 우리 집안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선우 같은 고아와 혼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선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태가 그들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선우는 몰래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오라버니, 이제 어떡해. 나는 싫어. 김판서 댁으로 시집가기 싫단 말이야.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게. 정말이야. 꼭 방도를 찾아야 해. 약속해줘. 오라버니만 믿을게. 제발 나를 구해줘. 그로부터 며칠 후, 선우가 19이 되던 해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박진태가 선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선우야, 급한 심부름이 생겼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제는 험준한 산길로 유명했고 무엇보다 산적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제라며 산적들이 들끓는 곳이 아닙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당도할 수 있을 게야. 박진태는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선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우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우가 떠나려던 그때 소희가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잠시만. 소희는 선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먹을 떡이야. 조심해서 다녀와.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선우는 서찰을 품에 넣고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나섰고 소희는 대문 밖에서 오랫동안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던 선우는 간신히 산중에 있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있어. 있고 말고. 어서 들어오시게.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 선우는 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젖은 서찰을 꺼내 곱게 펴서 말렸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묵게 된 노승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승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얼굴의 깊은 주름은 오히려 자비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시구려. 선우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젊은이가 예의가 바르구나. 이런 밤에 어디로 가는 길이신가? 수리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에 노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리제라.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급한 심부름이 있어서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때 선우가 말리던 서찰의 내용이 살짝 노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이,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는가? 까막눈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목탁으로 선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야.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라.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더냐.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봐라. 노승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황철 두목님께 장인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박진태 올림. 그 말을 들은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묵직한 물건이 바로 그 명검이었던 것이지요.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철은 수리제를 근거지로 하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다. 박진태라는 자는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올해는 공물 대신 너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야. 그럴 리가. 박진태 어르신은 아버님의 은형제시고 저는 그분 딸과 혼인을 약조한 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그 자는 처음부터 너희 집안의 재산을 노렸을 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장하여 거추장스러워지니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지. 선우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을 행랑채에 두었는지, 왜 글공부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이,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라. 하지만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무예도 모르고 그저 허드레실이나 하던 천한 놈입니다. 그래서 더욱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진정으로 살고 싶고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을 따라가라고요? 그래. 나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앙자를 두고 있다.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힌다면 언젠가는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야. 선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구원의 손길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산속 생활은 고되고 공부는 어려울 터이니 각오 단단히 하거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이튿날 새벽, 선우는 노승을 따라 첩첩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라. 그날부터 선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낮에는 글을 배우고 오후에는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스님,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글을 읽으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학문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요. 힘이 있어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법이지. 선우는 특히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명검을 들고 수련하며 언젠가 이 검으로 정의를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이제 22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선우야,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벌써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박진태는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고 소희 아가씨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선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이름, 소희였지요. 명심해라. 복수심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 너의 목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선우는 스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한양으로 가 2년 동안 과거 준비를 더 했습니다. 마침내 23살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이 열렸고 선우는 침착하게 시험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날, 선우는 놀랍게도 갑과 장원, 즉 수석으로 급제했습니다. 임금은 선우를 친히 불러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의 장원이라 들었다. 그대 같은 인재가 필요했다. 내가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바쳐 소명을 다하겠나이다. 그로부터 2년 뒤 암행어사로서 명성을 쌓은 선우는 드디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박진태가 산적 두목 황철과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희가 김판서 댁에 시집갔다가 첫날 밤에 도망쳐 나와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당장 고향으로 가야겠다. 모두 준비하거라. 5년 만에 돌아온 고향. 선우는 먼저 수소문하여 마을 변두리 초가집에서 홀로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있는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밖에 누구시오? 문이 열리고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희가 나왔습니다. 소희야. 나다. 아니, 설마. 선우 오라버니?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맞소? 살아 있었구려. 이렇게 살아 있었구려. 난 오라버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미안하구나. 소희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요.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그날 밤 선우는 암행어사 복장을 하고 박진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박진태는 산적 두목 황철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허.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갔구먼. 관아에서 거둔 세금의 절반을 우리가 나눠 가졌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이 돈을 세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선우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내 놈은 누구냐? 선우가 천천히 얼굴을 드러내자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우. 내가 어떻게 살아 있었단 말이냐? 놀랐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말이. 선우의 손에는 5년 전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들려보냈던 바로 그 명검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칼을 알아보시겠소? 산적 두목 황철이 칼을 빼들려 했지만 선우가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면 목이 떨어질 것이오. 그때 밖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박진태와 황철을 꼼짝없이 붙잡았습니다. 박진태.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소. 첫째, 의형제의 아들을 죽이려 한 죄. 둘째, 산적과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죄. 셋째, 관아의 세금을 착복한 죄. 어사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자비라. 5년 전 19살 소년에게는 자비가 없었소.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대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이자들을 관하로 압송하라. 박진태와 황철은 끌려가며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저 악독한 박진태가 드디어 잡혔구나. 암행어사 나리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은인이시야. 선우는 박진태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박진태는 모든 재산을 잃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옛날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뼈대 있는 선비 가문에서 태어난 이선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우의 아버지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육품 벼슬에 올랐던 올곧은 선비였지요. 이정호는 키가 훤칠하고 길게 기른 수염이 그의 학식과 인품을 말해주는 듯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그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박진태라는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태는 당시 과거에 낙방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이정호가 그를 위로하며 술을 사주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박진태는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가끔씩 서신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정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와 혼인했습니다. 부인은 안동권씨 가문의 딸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금지옥엽처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선우였습니다. 선우가 태어났을 때 이정호는 감격에 겨워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이토록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의 큰 동량이 될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선우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마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린 도련님을 두고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은 하인들과 친척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선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이정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깊은 화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고기 죽이라도 쑤어 드릴까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선우야, 그런 소리 말거라. 이 애비가 이런 꼴이 되어 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쾌차하시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선우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호와 의형제를 맺었던 박진태가 강 건너 마을에서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한 전형적인 시골 부자의 모습이었지요. 입을 열면 허허 웃으며 두 손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것 같아 뒤에서는 파리진태라는 별명으로 불렸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장사꾼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사실 박진태는 소문난 수전노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에 의하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찌한단 말인가. 살은 더 빠지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구먼. 선우는 아직 한참 어린데 말이야. 진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가 곧 저승길에 오를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우리 선우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가뜩이나 자네 모진병 때문에 기운이 약한데
그런 불길한 말은 하지 마시게. 어서 약이나 잘 챙겨 먹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네. 내 몸은 내가 잘 아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예전에 혼약을 맺지 않았던가. 선우와 자네 딸 소희가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말이야. 그 말에 박진태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정호 집안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명문가의 위세가 남아있었고 그가 소유한 논밭과 특히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빽빽한 선사는 엄청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약조를 잊지 않고 있었네? 선우는 내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겠네? 우리 소희와 함께 금실 좋은 부부가 되도록 잘 지켜보겠네?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정호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고 박진태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정호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박진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하, 오냐 선우야.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니 편히 지내거라. 박진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우의 거처를 정해준 곳은 다름 아닌 행랑채, 대문간에 딸린 좁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깨진 화로 하나뿐이었고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답니다. 영감. 아무리 그래도 의형제의 아들인데 행랑채에 두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소? 여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어린 놈이 버릇없이 자라면 안 되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잠자리라도 있으면 족한 것이야. 박진태의 아내는 선량한 성품이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렇게 행랑채에서 생활하며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부엌에 땔감을 마련하고 마구간의 말똥을 치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선우 이놈아. 어서 와서 이 짐 좀 날라라. 왜 이리 굼뜬 것이냐? 선우야, 마당에 낙엽이 수북한데 이제껏 뭘 하고 있던 게냐? 이 게을러 터져서야 어디다 쓸고? 주인이 천대하니 아랫사람들마저 선우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선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박진태의 딸 소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소희는 선우보다 2살 아래로 예쁘장한 얼굴에 활달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선우가 자신의 예비 신랑이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선우를 남다르게 생각했지요. 어머니, 선우 오라버니는 왜 행랑채에서 자요? 그건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다. 이상해요. 제 신랑이 될 사람인데 왜 하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쉬. 소희야. 그런 말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자주 선우를 찾아가 몰래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이건 어젯밤에 몰래 구워놓은 고구마야? 내가 줬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니. 난 소희야. 우리 나중에 부부가 될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면 어떡해? 선우는 그런 소희를 보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글자 읽을 줄 아니? 아니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랑 혼인해서 어떻게 살 거야? 양반 사위가 글도 못 읽으면 쓸모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선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희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우가 18, 소희는 16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의젓한 청년으로, 소희는 아리따운 소녀로 자랐지요. 선우 오빠,
우리 정말 혼인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두 집안 어른들께서 오래전에 혼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오빠를 계속 행랑채에 살게 하는 걸까? 걱정 마세요. 내년이면 저도 19이 되고, 그때 우리가 혼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선우는 그렇게 소희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박진태의 차가워지는 태도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진태가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소희 혼처가 들어왔어. 네. 벌써요. 소희가 이제 겨우 16인거려. 명문가에서 청혼이 왔으니 마다할 수 없지. 김판서 댁 둘째 아들이라오. 식사를 하던 소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우 오빠와 쓸데없는 소리. 김판서 댁으로 시집가면 우리 집안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선우 같은 고아와 혼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선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태가 그들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선우는 몰래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오라버니, 이제 어떡해. 나는 싫어. 김판서 댁으로 시집가기 싫단 말이야.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게. 정말이야. 꼭 방도를 찾아야 해. 약속해줘. 오라버니만 믿을게. 제발 나를 구해줘. 그로부터 며칠 후, 선우가 19이 되던 해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박진태가 선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선우야, 급한 심부름이 생겼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제는 험준한 산길로 유명했고 무엇보다 산적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제라며 산적들이 들끓는 곳이 아닙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당도할 수 있을 게야. 박진태는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선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우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선우가 떠나려던 그때 소희가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잠시만. 소희는 선우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길에서 먹을 떡이야. 조심해서 다녀와.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선우는 서찰을 품에 넣고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나섰고 소희는 대문 밖에서 오랫동안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던 선우는 간신히 산중에 있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있어. 있고 말고. 어서 들어오시게.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 선우는 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젖은 서찰을 꺼내 곱게 펴서 말렸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묵게 된 노승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승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고 얼굴의 깊은 주름은 오히려 자비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시구려. 선우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젊은이가 예의가 바르구나. 이런 밤에 어디로 가는 길이신가? 수리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에 노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리제라.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급한 심부름이 있어서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때
선우가 말리던 서찰의 내용이 살짝 노승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이,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는가? 까막눈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목탁으로 선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아야. 스님, 왜 이러십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라.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더냐.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봐라. 노승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황철 두목님께 장인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박진태 올림. 그 말을 들은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묵직한 물건이 바로 그 명검이었던 것이지요.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철은 수리제를 근거지로 하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다. 박진태라는 자는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올해는 공물 대신 너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야. 그럴 리가. 박진태 어르신은 아버님의 은형제시고 저는 그분 딸과 혼인을 약조한 몸입니다. 그런데 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그 자는 처음부터 너희 집안의 재산을 노렸을 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장하여 거추장스러워지니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지. 선우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을 행랑채에 두었는지, 왜 글공부를 시키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이,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라. 하지만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무예도 모르고 그저 허드레실이나 하던 천한 놈입니다. 그래서 더욱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진정으로 살고 싶고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을 따라가라고요? 그래. 나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두고 있다.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힌다면 언젠가는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야. 선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구원의 손길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산속 생활은 고되고 공부는 어려울 터이니 각오 단단히 하거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이튿날 새벽, 선우는 노승을 따라 첩첩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라. 그날부터 선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낮에는 글을 배우고 오후에는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스님,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글을 읽으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학문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요. 힘이 있어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법이지. 선우는 특히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명검을 들고 수련하며 언젠가 이 검으로 정의를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이제 22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선우야,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벌써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박진태는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고 소희 아가씨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선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이름, 소희였지요. 명심해라. 복수심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 너의 목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선우는 스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한양으로 가 2년 동안 과거 준비를 더 했습니다. 마침내 23살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이 열렸고 선우는 침착하게 시험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날, 선우는 놀랍게도 갑과 장원, 즉 수석으로 급제했습니다. 임금은 선우를 친히 불러 그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의 장원이라 들었다. 그대 같은 인재가 필요했다. 내가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전국을 돌며 탕과놀이를 적발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을 바쳐 소명을 다하겠나이다. 그로부터 2년 뒤 암행어사로서 명성을 쌓은 선우는 드디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박진태가 산적 두목 황철과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희가 김판서 댁에 시집갔다가 첫날 밤에 도망쳐 나와 집에서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당장 고향으로 가야겠다. 모두 준비하거라. 5년 만에 돌아온 고향. 선우는 먼저 수소문하여 마을 변두리 초가집에서 홀로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있는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밖에 누구시오? 문이 열리고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희가 나왔습니다. 소희야. 나다. 아니, 설마. 선우 오라버니?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오라버니가 맞소? 살아 있었구려. 이렇게 살아 있었구려. 난 오라버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미안하구나, 소희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요.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그날 밤 선우는 암행어사 복장을 하고 박진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박진태는 산적 두목 황철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허.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갔구먼. 관아에서 거둔 세금의 절반을 우리가 나눠 가졌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이 돈을 세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선우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내 놈은 누구냐? 선우가 천천히 얼굴을 드러내자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우. 내가 어떻게 살아 있었단 말이냐? 놀랐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말이. 선우의 손에는 5년 전 박진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들려보냈던 바로 그 명검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칼을 알아보시겠소? 산적 두목 황철이 칼을 빼들려 했지만 선우가 번개같이 움직여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면 목이 떨어질 것이오. 그때 밖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박진태와 황철을 꼼짝없이 붙잡았습니다. 박진태.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소. 첫째, 의형제의 아들을 죽이려 한 죄. 둘째, 산적과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죄 셋째, 관아의 세금을 착복한 죄. 어사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자비라. 5년 전, 19살 소년에게는 자비가 없었소.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대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요. 이자들을 관아로 압송하라. 박진태와 황철은 끌려가며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저 악독한 박진태가 드디어 잡혔구나. 암행어사 나리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은인이시야. 선우는 박진태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박진태는 모든 재산을 잃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옛날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뼈대 있는 선비 가문에서 태어난 이선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우의 아버지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육품 벼슬에 올랐던 올곧은 선비였지요. 이정호는 키가 훤칠하고 길게 기른 수염이 그의 학식과 인품을 말해주는 듯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그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박진태라는 사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태는 당시 과거에 낙방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마음씨 좋은 이정호가 그를 위로하며 술을 사주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박진태는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가끔씩 서신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정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명망 높은 가문의 규수와 혼인했습니다. 부인은 안동권 씨 가문의 딸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금지옥엽처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선우였습니다. 선우가 태어났을 때 이정호는 감격에 겨워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이토록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의 큰 동량이 될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선우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우리 마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린 도련님을 두고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은 하인들과 친척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선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이정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깊은 화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고기 죽이라도 쑤어 드릴까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선우야, 그런 소리 말 거라. 이 애비가 이런 꼴이 되어 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쾌차하시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선우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호와 의형제를 맺었던 박진태가 강 건너 마을에서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한 전형적인 시골 부자의 모습이었지요. 입을 열면 허허 웃으며 두 손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것 같아 뒤에서는 파리진태라는 별명으로 불렸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장사꾼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사실 박진태는 소문난 수전노였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소문에 의하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찌한단 말인가. 살은 더 빠지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구먼. 선우는 아직 한참 어린데 말이야. 진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가 곧 저승길에 오를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우리 선우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가뜩이나 자네 모진병 때문에 기운이 약한데 그런 불길한 말은 하지 마시게. 어서 약이나 잘 챙겨 먹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니라네. 내 몸은 내가 잘 아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예전에 혼약을 맺지 않았던가. 선우와 자네 딸 소희가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말이야. 그 말에 박진태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이정호 집안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명문가의 위세가 남아있었고 그가 소유한 논밭과 특히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빽빽한 선사는 엄청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약조를 잊지 않고 있었네. 선우는 내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겠네. 우리 소희와 함께 금실 좋은 부부가 되도록 잘 지켜보겠네.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정호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고 박진태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정호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박진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하, 오냐 선우야.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니 편히 지내거라. 박진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우의 거처를 정해준 곳은 다름 아닌 행랑채, 대문간에 딸린 좁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깨진 화로 하나뿐이었고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답니다. 영감. 아무리 그래도 의형제의 아들인데 행랑채에 두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소? 여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어린 놈이 버릇없이 자라면 안 되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잠자리라도 있으면 족한 것이야. 박진태의 아내는 선량한 성품이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렇게 행랑채에서 생활하며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부엌에 땔감을 마련하고 마구간의 말똥을 치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선우 이놈아. 어서 와서 이 짐 좀 날라라. 왜 이리 굼뜬 것이냐. 선우야, 마당에 낙엽이 수북한데 이제껏 뭘 하고 있던 게냐? 이 게을러 터져서야 어디다 쓸고? 주인이 천대하니 아랫사람들마저 선우를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된 생활 속에서도 선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박진태의 딸 소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소희는 선우보다 2살 아래로 예쁘장한 얼굴에 활달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선우가 자신의 예비 신랑이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선우를 남다르게 생각했지요. 어머니, 선우 오라버니는 왜 행랑채에서 자요? 그건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다. 이상해요. 제 신랑이 될 사람인데 왜 하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쉬. 소희야. 그런 말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자주 선우를 찾아가 몰래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이건 어젯밤에 몰래 구워놓은 고구마야? 내가 줬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니. 난 소희야. 우리 나중에 부부가 될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면 어떡해? 선우는 그런 소희를 보며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선우 오빠, 글자 읽을 줄 아니? 아니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지 못했습니다.